당장 나가. 뭐? 임신이라고? 나는 불임환자야. 너는 배신자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신 사실을 알리려던 그날 밤 남편에게서 들은 말이 누구 아이냐? 는 질문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한 통의 조작된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한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5년 후 어떻게 진실이 밝혀졌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서울 강남.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지원은 손에 작은 꾸러미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온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여보, 나 좋은 소식 있어. 우리 아기 생겼어. 지원은 현관문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연습했습니다.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을까? 여보, 당신 곧 아빠 될 거야. 결혼 3년 차. 서로 의사였던 이 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지원은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녀왔어요. 남편 강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했어요.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지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원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 아이냐? 뭐라고요? 내가 물었잖아.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냐고. 지원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로 향했습니다. 당신 아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민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구겨진 종이를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DNA 검사 결과야. 내가 불임이라는 결과.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 왜 이런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건 잘못됐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임신했는데. 지원은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것을 그녀의 손에서 낚아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내가 3년 전 건강검진 때 알게 된 사실이야. 하지만 너에게 말하지 않았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너는 이렇게 나를 배신해?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 검사 결과가 틀렸을 거예요. 이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민호 씨, 제발 믿어주세요. 지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그럼 누구 아이야? 혹시 박 교수? 아니면 그 자상한 척하는 응급실 과장? 누구 아이냐고. 민호의 고함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밖에 없었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기적이에요. 우리의 기적? 민호는 차갑고 공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적? 내가 바람 피운 게 기적이야? 그는 갑자기 지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원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파요. 민호는 개의치 않고 그녀를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원이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나가. 민호 씨, 제발. 밖은 너무 추워요. 내일 아침에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봐요. 이건 분명 오해예요. 민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내가 병원 이사회에 불륜 혐의로 고발하겠어. 지원은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 낯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옷이라도. 민호는 옷장으로 가서 그녀의 몇 벌 옷을 무작정 꺼내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현관문 밖에서 이웃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날 배신했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 배신자. 민호가 이웃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지원은 부끄러움과 충격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배신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원은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몇 벌의 옷과 지갑뿐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에 눈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했던 부부가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5년 전인 201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교실이었습니다. 서지원과 강민호는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지원아, 너 오늘 점심 먹었어? 아직요. 교수님이 케이스 스터디 하나 더 준비하래서요. 나랑 같이 먹을래? 학생 식당 말고 밖에서. 이렇게 평범한 대화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민호는 당시 학년에서 손꼽히는 우수 학생이었습니다. 외과를 전공하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원은 내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환자들과 깊이 소통하며 치료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호 씨, 이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여기 봐. 이 메커니즘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시험을 준비하고 함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두 사람은 같은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봄, 인턴 1년 차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민호가 용기를 냈습니다. 지원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사귈 수 있을까? 나 너 좋아해. 의대 다닐 때부터 계속. 지원은 당황했지만 사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민호 씨 좋아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레지던트 생활은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밤샘 당직을 마치고 함께 먹는 라면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오늘 수술 잘했어. 고마워. 너도 오늘 환자분들한테 잘했더라. 다들 칭찬하시던데?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의 힘든 순간을 이해해주는 사이였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2017년 가을, 민호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지원아, 우리 결혼하자. 나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민호 씨, 너는 내 삶의 전부야.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항상 너랑 함께하고 싶어.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민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2018년 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의사 부부라니 얼마나 든든한가요? 모두가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구나. 지원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원이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출근하고 저녁에 함께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파스타 어때? 내가 만들어줄게. 우리 남편 요리 실력 최고야. 소소한 일상들이 쌓여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결혼 1년이 되던 해 두 사람은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가지면 어떨까? 정말?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 둘 닮은 아기. 생각만 해도 행복해. 이름은 뭐가 좋을까? 남자아이면 민석, 여자아이면 지민이? 좋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 하지만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볼까?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혹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2019년 초 두 사람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무슨 문제든 우리 함께 해결하면 돼. 고마워, 여보.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이것이 그들이 마지막으로 나눈 평화로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일상에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민호가 본 그 DNA 검사 결과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사람의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호의 대학 선배이자 병원 행정팀장인 정태영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오빠. 들어온 사람은 정혜원이었습니다. 32세의 그녀는 대형 병원 기획실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태영의 처제였습니다. 괜찮아. 앉아.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태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혜원아, 너 아직 결혼 생각 있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까 해서. 강민호라고 우리 병원 외과 의사야. 혜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강민호. 그 유명하다는 외과 의사요? 최근에 논문도 많이 발표하고. 맞아. 실력도 좋고 앞으로 병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를 사람이야. 그런데 왜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려고요? 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병원은 인맥이 중요해. 내가 강민호랑 결혼하면 우리 가문의 위치가 더 단단해지는 거지. 그리고 너도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고. 하지만 그 사람 결혼했다면서요? 그게 말이야. 태영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그 부부 사이가 요즘 좀 안 좋은 것 같더라. 아이가 안 생긴대. 그래서요? 만약 강민호가 불임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리고 그 아내가 임신을 한다면, 혜원은 태영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오빠 설마.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강민호는 좋은 사람이고 너한테 잘 어울려. 다만 지금은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을 뿐이지. 혜원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야심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배우자가 필요했습니다. 강민호가 정말 불임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야. 하지만 그가 그렇게 믿게 만들 수는 있지. 어떻게요? 태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2년 전 강민호의 건강검진 기록이야. 여기 정자 수치를 보면 정상이야. 하지만 이 숫자들을 조작하신다는 거군요. 조작이라니. 그냥 약간의 수정일 뿐이야. 그리고 이걸 그에게 보여주는 거지. 그가 불임이라고 믿게.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태영은 자신있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봤는데 그 여자 최근에 산부인과 자주 간대. 아마 곧 임신할 거야. 그때를 노리는 거지. 혜원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이런 일이 들통나면 어떡해요? 들통날 일 없어. 그리고 설령 나중에 밝혀진다 해도 우리는 몰랐던 거야. 병원 서류에 실수가 있었던 거지. 의료사고는 가끔 일어나잖아. 하지만 혜원아, 기회는 지금이야. 강민호는 앞으로 이 병원의 핵심 인물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그의 아내가 될 수 있어. 생각해봐. 병원장 부인이 되는 거야. 혜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야망이 양심을 이겼습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내가 강민호한테 건강검진을 다시 받으라고 권유할 거야. 정기검진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먼저 받아서 수정한 다음 그에게 전달하는 거지. 그 다음은요? 그가 충격을 받을 거야. 당연하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 내가 나타나는 거야. 저요? 응. 우연을 가장해서 의료 컨퍼런스 같은 데서 만나게 해줄게. 너는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거야. 처음엔 친구로, 그 다음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요? 그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야. 만약 그 여자가 임신한다면 강민호는 당연히 의심할 거고 결국 이혼하게 되겠지. 그 여자한테는 미안하네요. 태영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양육강식이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그리고 강민호는 훨씬 더 나은 아내를 얻게 되는 거야. 바로 너. 2019년 6월 태영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요즘 건강검진 받은 지 오래됐지? 네, 형. 작년에 받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검사 항목들이 있어.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의사도 자기 건강 챙겨야지. 그럼 예약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VIP 코스로 예약해 줄게.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항목을 성실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태영이 직접 결과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호야, 검사 결과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형? 태영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뭔가 문제라도. 응. 정자 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어. 태영은 조작된 서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안하다, 민호야. 하지만 이 수치로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완전한 불임은 아니지만 확률이 극히 낮아. 1% 미만이야. 그럴 리가. 재검사를 받아봐야. 민호야, 이게 재검사야. 처음 결과가 이상해서 내가 한 번 더 확인한 거야. 2번 다 같은 결과가 나왔어.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일단은 말하지 마. 너무 충격적일 거야. 그리고 혹시 알아? 의학이 발전하고 있잖아. 시험관 시술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민호는 그날 이후 크게 달라졌습니다. 밝았던 표정이 사라졌고 지원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아내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태영의 계획대로 민호는 의료 컨퍼런스에서 회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선생님이시죠? 저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논문 잘 읽었어요.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점점 더 자주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에도 이메일로 연락했고 가끔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원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혜원과의 대화가 위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어서요.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데 괜찮아요. 혜원 씨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혜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민호의 곁에 있었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원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태영이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형? 지원이가 산부인과에 다녀온 것 같아. 뭐라고요? 병원 내부 기록을 봤는데 임신 테스트를 받았더라고.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호야, 너 불임이잖아. 그런데 지원이가 임신했다면? 설마. 미안하다, 민호야. 하지만 사실을 직시해야 해. 누군가 다른 남자가 있는 거야. 민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해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민호야, 넌 내 소중한 후배야. 차라리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그날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에 조작된 DNA 검사 결과지를 펼쳐놓고 지원을 기다렸습니다. 태영과 혜원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5년 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지원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배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배를 부둥켜 안고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계단 중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파. 아무도 없었습니다. 12월의 밤 10시 모두들 따뜻한 집 안에 있었습니다. 지원만이 차가운 계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지원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아기. 그녀는 길에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정은 5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민호와 결혼한 후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택시 한 대가 그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지원은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지원은 망설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로 가주세요. 이 밤에요? 응급실 있는 병원이 나을 텐데. 아니요, 산부인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지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5년간 살았던 아파트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서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창문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급산부인과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였지만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임신 확인을 받았는데 배가 아파서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1시간 전쯤부터요. 의사가 급히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30분이 지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시네요. 그런데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심장 소리가 3개 들리는데요. 3개요? 네. 새쌍둥이십니다. 지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쌍둥이라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막막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복통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매우 조심하셔야 해요. 새쌍둥이 임신은 위험도가 높거든요. 특히 초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함께 오시지 않았나요? 지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뭔가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방전과 영양제를 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든 상황인 것 같네요. 하지만 아기들은 건강해요. 잘 견뎌내세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온 지원은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그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계속 기다렸어요. 이 밤에 혼자 계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터미널로 가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아직 모르겠어요. 택시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를 몰았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큰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목포,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 곳을 찾았습니다. 목포행 새벽 첫 차. 5시 출발이었습니다. 아직 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대합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현금이 3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카드는 민호와 공동 명의였기 때문에 사용하면 추적당할 것 같았습니다. 3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1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원을 껐습니다. 새벽 5시 목포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원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이렇게 데리고 도망치게 돼서. 하지만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목포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였습니다. 지원은 터미널에서 나와 항구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작은 섬들로 가는 배편 안내를 보았습니다. 저기요, 가장 작고 조용한 섬이 어디예요? 글쎄요. 금모도가 제일 작긴 한데 거기는 주민이 200명도 안 돼요. 병원도 보건소밖에 없고요. 거기로 가는 배 언제 출발하나요? 30분 후에 있어요. 표 한 장 주세요. 지원은 마지막 남은 돈으로 배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금모도로 향하는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목포의 육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원은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민호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친정에 연락해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형, 지원이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태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정해, 민호야. 아마 친구 집에 있을 거야. 아니에요. 지원이 친구한테 다 전화해봤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그럼 병원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형,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제 아이라면요? 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호야, 검사 결과를 믿어. 넌 불임이야. 그 아이가 내 아이일 리 없어. 하지만 지금은 일단 진정하고 내 인생을 생각해. 지원이가 돌아온다면 그때 제대로 이야기하면 돼. 하지만 지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이 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점점 지원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태영의 계획대로 민호는 혜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혜원 씨,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선생님이 힘드신 것 같아서 연락 못 드렸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혜원은 조심스럽게 그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식으로 민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원은 이미 과거라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남해의 작은 섬에서 지원이 새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얼굴을 닮았다는 것을.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그 거짓말은 민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2020년 6월 남해의 작은 섬 금모도. 지원은 작은 보건소 의사 숙소에서 진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간호사 김미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선생님. 거의 다 왔어요. 아기들은 괜찮아요? 네. 심장 소리 다 들려요. 건강해요. 지원은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오직 김미영과 목포에서 급히 온 산부인과 의사만이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남자아이예요. 건강한 남자아이. 10분 후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이 아이도 남자아이예요. 그리고 15분 후 세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세 번째도 남자아이예요. 새 쌍둥이 모두 건강합니다. 지원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간호사가 안겨준 아기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기들. 3명의 아기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두 민호를 닮았습니다. 특히 그 눈썹은 민호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름은 지으셨어요? 김미영이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 민준, 그리고 민재. 마지막 이름을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 민호의 민자를 딴 이름이었습니다. 예쁜 이름이네요. 하지만 막내는 민재 대신 민우라고 불러주세요. 왜요? 아직은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요. 김미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어떤 사연으로 이 섬에 왔는지,
왜 혼자 아이를 낳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출산 후 회복하는 2달 동안 지원은 김미영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친어머니처럼 지원과 아기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선생님, 우유 타왔어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미영 씨.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요? 우리 금모도에 의사 선생님이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사실 지원이 금모도에 온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보건소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빈혈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보건소에 있던 김미영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좀 어지러워서. 김미영은 그녀를 보건소로 데려갔고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임신하셨네요? 그것도 새쌍둥이? 네. 혼자세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어디 갈 곳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아이들을 낳고 싶어서. 김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금모도 보건소 의사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전임 의사가 본토로 발령 나가서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저요? 네. 선생님 의사시죠? 면허증 있으시면 지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원은 금모도 보건소 의사가 되었습니다. 월급은 서울의 4분의 1도 안 됐지만 작은 숙소와 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출산 후 3개월이 지나 지원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보건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민서가 우유 먹자. 민준아, 기저귀 갈자. 민우야, 엄마가 안아줄게. 새 아기를 혼자 돌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기들이 잠든 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종종 민호를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잊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배신자로 몰아낸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1살이 되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했고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민석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지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민석아.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새 아이는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민석은 조용하고 신중했습니다. 민주는 호기심이 많고 활발했습니다. 민우는 순하고 다정했습니다. 2살이 되자 아이들은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저거 뭐야? 엄마, 같이 놀아줘. 지원은 밤낮 없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보건소 일을 마치고 오면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김미영이 물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3살이 되자 아이들은 점점 더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왜 안 와? 아빠는 바쁘셔서.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없어? 지원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응,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 4살이 되자 아이들은 섬의 병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쌍둥이는 섬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어머, 똑같이 생겼네.
구분이 되세요, 선생님? 물론이죠. 민석이는 조용하고 민준이는 활발하고 민우는 순해요. 하지만 민우는 다른 형제들보다 자주 아팠습니다. 감기에 잘 걸렸고 면역력이 약했습니다. 민우야, 약 먹자. 엄마, 약 싫어. 먹어야 나아. 엄마가 달콤한 것 같이 줄게. 지원은 민우의 치료비로 월급의 절반을 썼습니다. 하지만 섬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5살이 되던 해봄, 민우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고열과 기침. 지원은 걱정이 되었지만 본토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 운명의 태풍이 금모도를 강타했습니다. 모든 주민은 대피하십시오. 마을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원은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을까? 학교에 있을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산사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비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박영수 할아버지의 집이 흙더미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할아버지를 찾아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보건소로 돌아오는 길, 한 관광객이 그들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대피소에서 새 아이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가 보건소에 나타났습니다. 지원 선생님이시죠? 저는 이태준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소아과 교수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제 외할아버지세요. 태준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민우 군 건강이 걱정되는데요. 서울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원은 망설였습니다. 서울. 그녀가 5년 동안 피해온 곳.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며칠 후 민우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원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이 5년간 숨겨왔던 모든 비밀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는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관광객이 찍은 그 사진 한 장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진 속 아이가 누군가와 똑같이 생겼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5년간의 고독한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서울 강남 메디컬 센터. 화려한 조명과 현수막으로 장식된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민호 원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무대 위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5년 전 지원을 잃은 후 그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장이 되었습니다. 강민호 원장님은 획기적인 심장수술법을 개발하여 국내 의료계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병원 이사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혜원이 화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 씨, 자랑스러워요. 당신 덕분이야. 기자회견이 끝나고 오후에는 야외에서 대규모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생중계까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SNS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좀 이상한 소식이 있어. 병원 동료가 전화했습니다. 무슨 소식? 남해 쪽에서 어떤 아이 사진이 SNS에 돌아다니는데 너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뭐, 무슨 소리야?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고. 혹시 숨긴 아들이 있냐고. 민호는 황급히 SNS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태풍 속에서 노인을 구하는 여의사와 그녀 옆에 서 있는 소년. 그 소년은 정말로 민호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원의 눈물, 그녀의 마지막 말. 당신은 언젠가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민호 씨, 큰일 났어요. 혜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태영 오빠가 자수했대요. 뭐라고요? 어젯밤에 경찰서에 자수했대요. 5년 전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조작? 무슨 소리야? 혜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혜원 씨, 당신 뭔가 아는 거 있어요? 민호 씨, 저는 말해요.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취임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강남 메디컬 센터 앞 광장.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료계 인사들, 기자들, 환자들. 강민호 병원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DNA 검사가 조작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아이는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강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커다란 응급 의료선이 한강변 병원 선착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중요 빈이 오시나 봐. 의료선이 천천히 접안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이태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원이 의료선에서 내렸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보는 지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인함과 결단력이 그녀의 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3명의 작은 아이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썹, 똑같은 표정, 새쌍둥이.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광장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과 아이들이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쌍둥이는 모두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눈, 코, 입, 심지어 그 특유의 눈썹까지. 지원이 무대 앞에 섰습니다. 강민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민호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이 내쫓은 날 밤 제가 안고 있던 아이들이에요.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지도 않았죠. 불임이라고 했으니까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럴 리가. DNA 검사 결과가, 그 검사 결과가 조작된 거였어요.
정태영이 어젯밤에 자백했죠.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속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불임이라면서요? 하지만 진실은 이 아이들의 얼굴에 있네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닮았는지 아직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막내 민우가 물었습니다. 지원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그때 혜원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쓰러졌습니다. 혜원 씨, 사람들이 놀라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기자들은 이 광경을 모두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새쌍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에 고였습니다. 나는 강민호라고 해. 우리랑 닮았어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의 핏줄이었습니다. 그가 버린 가족이었습니다. 지원 씨, 우리 얘기 좀. 지금은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지원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민우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치료가 필요해요. 민우? 막내예요.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 지원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이태준이 조용히 다가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놀란 표정의 동료들과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취임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이들, 내가 버린 아이들.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저 아이들이 정말 원장님의 자녀입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 부인을 내쫓은 이유가 뭡니까? DNA 검사가 조작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뉴스와 SNS에는 같은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병원장의 추락 새쌍둥이 스캔들로 뒤집힌 취임식. 조작된 DNA 검사. 5년 만에 밝혀진 진실. 버려진 임산부. 새쌍둥이와 함께 복수의 귀환. 민호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혜원은 병원에 입원했고 태영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지원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첫걸음마, 첫말, 첫 웃음.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그는 놓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는 지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5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중앙경찰서 조사실. 정태영이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9년 제 처제인 정혜원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민호를 혜원과 결혼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강민호의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정자 수치를 정상에서 거의 0에 가깝게 바꿨습니다.
그가 불임이라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 다음은요? 그의 아내 서지원이 임신했을 때 강민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그는 의심했죠. 자신이 불임인데 아내가 임신했으니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자백하십니까? SNS에서 그 아이들 사진을 봤습니다. 강민호와 똑같이 생긴 새쌍둥이.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제 양심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혜원도 공범입니까? 네. 혜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 계획은 우리 둘이 함께 세운 것입니다. 한편 서울대병원. 민우가 병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태준 교수가 지원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우 군의 면역 결핍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특수한 형태의 면역 결핍증입니다. 일반적인 치료로는 부족하고 가족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족이라면, 네,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 이 경우에는 아버지의 혈액이 가장 적합합니다. 강민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DNA 검사도 해야 하고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지원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아파? 이태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우의 상태, 필요한 치료, 그리고 아버지의 혈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당장 헌혈하겠습니다. 민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공식적인 DNA 검사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호와 민우 그리고 다른 2 아이들의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24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태준이 말했습니다. 강민호 원장님과 세 아이들은 99.99% 일치합니다. 확실한 부자관계입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내 아이들,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호는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헌혈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의 혈액이 채취되어 특수치료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로 민우군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들이 민우에게 치료제를 투여했습니다. 민우는 병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6시간 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민우군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혈액이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는 병실 창문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핑크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병원 정원에서 지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나타났을 때 그는 일어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 그 DNA 검사 결과 내가 불임이라는 것 모두 다 거짓이었어. 알아요. 태영이랑 혜원이. 그들이 나를 이용했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진짜 잘못은 내가 너를 믿지 않았다는 거야. 지원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말하려 했을 때 나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 그냥 널 의심했지.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눈 내리는 추운 밤에
임신한 너를 밖으로 내쫓았어. 이웃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만해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용서해 줄 수 있어? 모르겠어요. 지원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당신이 왜 저를 믿지 않았는지, 왜 제 말을 듣지 않았는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동시에 저는 새 아이를 키웠어요. 혼자서 아침에 눈 뜨면 아이들 밥 먹이고, 보건소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아이들 씻기고,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시간들을 당신은 어떻게 보상할 건가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아버지가 될게. 내 남은 인생을 걸고 아이들한테, 그리고 너한테 속죄할게.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아이들도 기다릴게. 얼마든지.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우야, 오늘 집에 가는 거야. 지원이 아이의 옷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응. 선생님이 다 나았대. 병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민우야, 퇴원 축하해. 고맙습니다, 아저씨. 민우는 여전히 민호를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내가 집을 샀어. 집? 응.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주택이야. 정원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지원은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걸? 너랑 아이들을 위해서야.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너희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지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보러 갈래? 그 집.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느낌의 2층 주택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작은 그네와 미끄럼틀도 있었습니다. 와, 그네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저기서 놀아도 돼요? 물론이지. 너희 집이니까.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정원으로 뛰어나가는 동안 지원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음에 들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럼. 하지만 민호 씨, 우리가 다시 함께 산다고 해서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알아.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아이들도 천천히 가야 해요. 민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다음 주 지원과 아이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민호는 아직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며 매일 아이들을 보러 왔습니다. 아빠. 어느 날 민준이 처음으로 민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에 고였습니다. 뭐라고? 아빠. 맞죠? 엄마가 말해줬어요.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 아빠야. 못난 아빠지만. 민석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빠, 약속해요.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민우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민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새 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지원은 그 광경을 창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병원장직을 사임했습니다. 대신 작은 동네 의원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정말? 아빠한테 보여줄래? 여기요. 우리 가족이에요. 민준이 그린 그림에는 5명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새 아이. 정말 잘 그렸다, 민준아. 주말이면 민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갔습니다. 공원, 동물원, 박물관. 5년 동안 놓친 시간을 만회하려는 것처럼. 아빠, 저거 뭐예요? 저건 공룡이야. 아주 옛날에 살았던. 지원은 점점 마음이 녹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했어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와, 맛있겠다. 가족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떠들었고 민호와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같이 살 거예요? 민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호는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엄마가 괜찮다고 하실 때. 지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아빠가 정말로 변했는지 조금 더 지켜보자. 시간을 갖고. 하지만 저는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나도야. 하지만 서두르면 안 돼.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가족이 되는 거야. 민호는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말이 맞아. 서두르지 않을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원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출생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3장의 증명서. 민석, 민준, 그리고 민재. 그녀는 민호에게 그것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출생 증명서. 아이들의. 민호는 천천히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명서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민재, 이게 막내의 진짜 이름이야? 응. 당신 이름을 따서 지었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이름을. 당신이 아버지니까.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어. 다음 날 그들은 민우, 아니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아이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요? 응. 너의 진짜 이름이야. 민재. 아빠 이름을 따서 엄마가 지어준 이름. 민재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 좋아요. 제 이름이 민재예요. 그날부터 막내는 민재라고 불렸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이제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직도 가끔 그날 밤이 생각나요. 추운 복도에 혼자 서 있던 그 순간. 평생 사죄할게. 그리고 평생 너를 사랑할게.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시작해봐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서로를 믿으면서 약속해. 그들은 손을 잡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그해 겨울, 5식구는 함께 첫눈을 보러 나갔습니다. 와, 눈이다.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어다녔습니다. 민호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저도 고마워요.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줘서.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5년 전 그날과 같은 겨울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였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눈사람 만들어요. 그래, 가자. 5명이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겨울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송이가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길고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 민호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새 아이들은 눈 속에서 뛰어놀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완전한 가족. 네, 이제 그들은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조작된 DNA 검사 결과가 깨뜨린 가족. 하지만 진실과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된 가족.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시련을 견뎌냅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원처럼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민호처럼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으셨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 명예, 돈?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는 것입니다. 의심은 가족을 파괴하지만 믿음은 가족을 지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